병에 걸린 지 몇 년 후 아내와 딸이 집을 물려주려는 의도로 돌아왔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진행성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한 식습관, 종양 전문의가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정기의사의 약속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엄격한 치료를 통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나는 15년 동안 아내 데이지와 10대 딸 루나와 함께 앉아서 싸울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질병과 싸우겠다는 나의 헌신을 안심시키겠다는 파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을 떨지 마세요. 역학의사는 그날 밤 많은 결혼 생활이 그러한 치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화학요법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질병을 통해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한 아내 데이지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보험 저축과 신탁기금은 일주일 후 우리 집과 대학 교육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케모오 치료는 내 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H는 지치고 일상 업무를 거의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식사 집안일과 교통수단을 지원했습니다. 힘든 2달의 약속이 지나고 가족들이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점점 더 꺼려졌고 딸들이 간단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의 일은 약속에 늦으면서 한계점이 왔습니다. 아내가 아내 때문에 우버를 타자고 우버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쳤습니다. 운전사는 친절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감사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의지하여 낙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딸의 행동에 대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태도를 느꼈습니다. 나를 고려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부담감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은 제가 투병 중일 때 내가 그렇게 궁핍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소심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해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간호사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동안 일상 업무를 도와주고 쿠머 치료 세선에 동행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때를 예상하여 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휠체어를 주문했습니다. 고맙게도 아내와 딸이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병원의 추천으로 친절함과 엄숙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예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받았고 건강한 식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화학요법 충전 처방 전까지 운전하고 아이 애인을 보장하고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책임을 맡으면 마지못해 제 아내가 주장한 이 타협에 동의하는 간호사와 헤어질 수 있다고. 남자 간호사를 찾았지만 추천 목록에는 없다고 설명했고 현재 간호사는 암 환자에 대한 특정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이 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경우에만 간호사가 교체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상태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만드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화학요법이 내 몸에 미치는 피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찬 아내는 위층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자신의 우라통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회복 중 시어머니로부터 딸의 집이 기술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여성을 딸의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지원 수준 때문에 간호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의 존재는 암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한 화학요법에 남은 달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대화가 비교적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 후 약 일주일 동안 나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화학요법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운명적인 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사 트럭이 나를 반겼습니다. 아내와 딸이 소지품을 챙기고 어머니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제 감정은 적절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지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화학
세션 직후 아내가 떠나는 시기 명확성을 추구하는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그녀가 원하는 반응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항암 치료 여행이 원치 않고 버림받기 시작했을 때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감정적 혼란 속에서 형은 가지고 나섰고, 그날 간호사 스핀이 나와 함께 추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하고 내 형이 3시간 거리에 살고 2명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근처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더 영구적인 합의를 찾을 때까지 직장을 쉬고 나와 함께 머물겠다고 관대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그녀를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다고 언급한 일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일한 적이 없었고 나는 항상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휴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내의 여동생 카라라가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고 있으며 곧 전 남편이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그녀를 떠나 가장 큰 승리자였습니다. 카라는 장학금을 받고 근처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공부하고 제 집은 편리하게도 대학 캠퍼스에 더 가까워서 합의에 동의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카라가 그럴 것이라고 형제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집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내와 딸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침대와 옷 몇 벌만 남겼습니다. 내 동생은 일주일 내내 머물렀고 카라는 마지막 날 도착하여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사했고 그녀는 나와 함께 머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라는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몇 주 동안 스스로 청소하고 필요한 곳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보고 싶었지만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카라의 존재는 그녀가 식료품 쇼핑을 처리하고 대부분의 청소를 처리했으며 심지어 식사 준비까지 도왔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약 1달 반 후에 나는 암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나에게 요청한 병원에서 종을 울려 축하하는 중대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완치되었으니 즉시 의료 서비스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방적 이혼 힘든 여정 동안 지지적이지 못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 초점은 다음 중요한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암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건강한 식사요법을 고수하면서 체중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투병 중에 놓쳤던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 치팅데이를 허용했습니다. 암이 없다고 선언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마침내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전 직장에 전화를 걸었고 내가 복구하기로 선택하면 원격 근무를 위해 나를 재고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사갈 예정이에요. 아픈 기억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작은 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아직 모르지만 집을 온 카라에게 줄 예정이에요. 내가 남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친절함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사실상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한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팔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과 아무 관련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내 아내나 딸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은 시골의 조용한 동네에 있고 저는 이 새로운 시작 업데이트 첫 번째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딸 첫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넘었고 저는 새로운 곳과 동네에 멋지게 정착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고 저는 길 건너편에 사는 소피아를 포함해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과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에만 방문합니다. 저를 보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남편을 패함으로 잃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가족의 재정 안정을 위해 생명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했지만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특히 목공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도구 모음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철물점에서 돌아왔을 때 소피아가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해를 끼치는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지만 문에 다가가서 집 주변을 몇 번 두드리고 결국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소피아는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들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의 설명은 내 아내와 딸과 일치했습니다. 내 형제와 그의 아내만이 내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내 새집을 찾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찾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거의 1년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후 소피아는 그들이 돌아오면 나는 나오지 말아야 하며 그녀는 솔직하게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내 아내와 내 옛집에서 카라와 그녀의 룸메이트를 괴롭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카라는 그 집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를 문서로 기록했고 그녀는 나를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부부는 가족 때문에 카라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직접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들이 오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아내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방적 이혼에 대한 내 변호사가 그녀의 집에 사본을 보냈지만 내가 더 이상 그녀와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지점에 도달함에 관계없이 정크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딸이 더 이상 업데이트 번호 2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일을 하고 있던 날 이른 아침 노크 소리를 듣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고 과연 내 전처는 내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루나는 눈에 띄게 이제 거의 젊은 여성이 된 나는 소피아와 계획을 따랐습니다. 안에 머물기로 의논했지만 더 잘 듣기 위해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피아는 좋은 이웃이 다가와서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내가 찰리라는 남자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 살던 소피아는 내가 질문을 받은 것처럼 당혹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내의 사용은 전 남편이 아닌 그녀의 남편이 최근 병원에 입원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에 이 집에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는 한, 특히 내가 치료를 받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내 죽음이 재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이 정당하게 그들의 소유임을 암시하면서 소피아는 그들에게 찰리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그들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가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웃으로 지내는 동안 아내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렸고 일방적 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아는 한내가 내 남동생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모든 자산을 자선단체의 유산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여자가 내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소피아가 사망증명서나 신분증이 있는지 묻기 전의 대화는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정적인 셀카에서 그들은 그 서류를 갖고 나면 그들이 실제로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면 카운티 모집 사무소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런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에 대해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소피아는 자신의 일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피아가 참견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느꼈던 깊은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의 일을 신경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내 전처가 소란을 피우고 그들의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일부는 나가서 그녀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주고 싶었지만 나는 우리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녀의 마음을 축복하기 위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내 전 부인과 딸이 일을 마치고 떠난 직후 나는 소피아의 집으로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의 행동을 발견하는 동안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폭발이 다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돌아오면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맞서고 나를 평화롭게 떠나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홈 오피스에 앉아 있을 때 거실로 시끄러운 충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 창문이 부서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치광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린 아니었습니다. 내 전 부인이 내 창문을 깨뜨렸고 내 이웃들이 그녀를 말리려고 밖에 나갔고 분명히 그녀는 한동안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QA를 하는 동안 소음 제거 헤드폰을 착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휴식을 위해 음악을 멈추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이웃 2명이 내 전 애인이 더 큰 피해를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루나는 둘 다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댐구스를 잃어버렸는지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나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내 딸에게 모두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 전화하기 전에 내 집에서 내 이웃이 이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에 듯 보였고 내가 나아진 후에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루나가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아프고 건강할 때 서로 곁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는데 그녀는 그 서약을 어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이혼 서류를 보냈고 다시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대해 물었고 그녀는 내년에 대학에 갈 것이고 그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도 나를 버려도 괜찮다고 대답했고 나는 당신이 가져야 할 모든 부모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나를 이기적이고 무정하다고 부르며 화를 냈다는 말을 듣고 당신 중 누구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당신이 사람이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부르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자격 있는 바보라고 불렀고 그녀가 나에게서 다시는 한 푼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며 즉시 그녀와 내 딸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소하고 싶은지 물었고 물론 나는 전과 딸이 경찰차 뒤쪽에 실리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들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있고 퇴근 후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새 창문을 주문하고 유리를 청소했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처리하러 올 예정이지만 지금은 설치된 방수포가 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나에게 노을 양동이 몇 개를 주었습니다. 화분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 화분을 심었습니다. 전처를 다시 데려온 이유가 궁금해서 좀 파헤쳐보니 2개월 전에 전처의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이 밝혀졌습니다. 그 또는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것이었습니다. 사촌은 그것을 팔고 싶어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처의 부모님은 모두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녀와 우리 딸은 부모님의 소지품 대부분을 팔고 모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우리의 옛집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카라를 보았을 때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산과 구매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기웃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물 파손 혐의에 불구하고 오랫동안